안녕하세요. 클라우드 HSM의 진화, 키포시 웨비나의 포문을 열게 된 K스마텍 황재영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환경의 HSM과 KMS 서비스인 키포시, 키포 클라우드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 일단 K스마텍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스마텍은 2010년도에 설립해서 금융권하고 전장그룹의 서버와 스마트폰 보안 모듈하고 시큐어 엘리먼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디지털키 1.0 관련해서는 전장의 솔벤더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안 환경을 넘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HSM을 활용한 보안 서비스까지 확장하게 돼서 최종 산물인 키포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암복화하거나 키 보관과 생성, 인증에 사용되는 HSM, KMS 사용 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고 또 키포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대해서 무엇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대단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DC의 렉 형태로 설치되는 온프레미스 서버 구축이 예전에는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렌드화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기반 시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역시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면 운영이나 업무 프로세스 관리가 쉬워져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모아놓은 대량의 데이터가 과연 안전할까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지켜야 할 관련 정책이 많아지고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보관, 관리, 인증이나 전자서명처럼 보안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보호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량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편리한 자원 공유나 정보가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지만 이 집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암호화 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키 인증값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하는 게 데이터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는 장비를 도입합니다. 그럼 HSM이라는 장비는 무슨 일을 하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HSM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SM은 물리적인 독립된 공간에서 암호키를 생성, 암호키를 폐기하는 것과 같이 보안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또 설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장비 내에서 암복화하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HSM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생성된 키를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암복화 연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메모리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허락된 사용자한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뢰도 높은 블랙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SM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키포시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HSM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한 장비가 아닙니다. 장비 자체가 태생적으로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민감 데이터를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HSM을 추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까다로운 파티션 분할 절차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를 모두 들으시면 K스마텍의 키포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HSM과 KMS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HSM의 어려운 사용법을 어떻게 쉽고 사용자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떤 점을 특장점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비용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HSM 장비는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렴한 건 한 5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억 단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화까지 고려한다면 고가의 장비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기업의 부담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장비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 그에 반해 활용도가 낮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표준 인터페이스인 PKCS11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HSM은 매뉴얼과 샘플 코드도 친절하지 않고 어려워서 개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샘플 코드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UI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서 대부분 사용자들이 콘솔 창이나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 연동, 제어, 상태 조회 등을 수행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활용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제대로 세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방치되거나 잘못 사용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M 판매 업체에서는 전문 컨설팅 인력을 파견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성행합니다. 잘 구축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해당 관련 지식을 가진 관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지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에 반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키포시는 나눠 쓰는 HSM을 컨셉으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고 유지보수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키포시는 HSM의 이중화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키포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HSM과 K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SM과 KMS의 차이점으로는 HSM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한 PKCS11을 사용해야만 하는 고객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이미 온프레미스로 HSM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려는 사업자라면 키포시의 HSM 서비스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수정 없이 바로 키포시의 HS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MS의 경우 인터페이스나 보안 관련해서 아니면 상세 암복화, 인증 같은 것들이 생소하거나 잘 모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을 필요로 할 때 손쉽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HSM과 KMS는 키포시처럼 한 쌍이 되어야 맞지만 요즘 많은 업체가 HSM이나 KMS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MS는 HSM 없이 사용될 경우 암호화 키 관리, 생성, 백업, 복구, 폐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메모리에 노출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시는 KMS와 HSM을 융화시켜서 구성을 했고요. 뒷단에서는 HSM을 통해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보안성과 편리함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총 5가지로 정리한 키포시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간편한 도입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장비 구매도 필요 없고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상 신청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기존 HSM을 사용하던 고객이라면 PKCS11에 의거해서 별다른 수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고 KMS의 경우 키포시 매뉴얼을 통해 간단하게 도입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웹 콘솔 형태의 UI 구성으로 직관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존 HSM은 사용자의 PKCS11의 학습이 필요하고 HSM 매뉴얼의 숙지나 암복화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조회하거나 확인하려면 CLI를 통해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해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키포시는 웹 콘솔 형태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더욱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된 설정이나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A사에서는 유료로, 심지어 날 것의 데이터인 로우 형태로 제공하는 HSM 로그도 키포시에서는 무료로 분석 및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 콘솔 화면에서의 기능 및 상세 활용은 다음 세션과 마지막 세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웹 콘솔 창에서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키 생성이 가능하고 생성한 키를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보여줘서 사용자가 PKCS11의 숙지나 HSM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외 표준을 준수한 모든 키와 국산 암복화 알고리즘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키 생성이나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세션에서 데모 시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한 번씩은 더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설계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제공합니다. 우선 구글 OTP 또는 Ks마텍에서 제공하고 있는 T사인 OTP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 OTP를 도입하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정작 서버의 OTP 키는 메모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포시에서는 서버의 OTP 키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HSM에서 동작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거기다가 OTP 기능을 위한 별도 모듈을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어디라도 적용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포시 웹 콘솔에 접근 시에도 OTP를 사용하고 그때의 구글 OTP도 서버에서는 HS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기본 사용자를 인증하고 OTP를 이용한 2차 인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용자의 서비스 권한하고 유효성을 검증하지만 추가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중간자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CA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상호 인증을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포시에 접속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앱과 IP 필터링 기능도 제공합니다. HSM에 접근하는 프로그램과 IP를 모두 검증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사용자만 키포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웹 SSL 프록시 환경에서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웹페이지의 정보 보호를 연구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HTTPS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해커가 중간자 공격 등의 방법을 써서 HTTPS를 복구화에 성공했더라도 주요 정보로 판단되는 컨텐츠는 한 번 더 HSM을 통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 기술과 HSM 기능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웹페이지를 암호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키포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별도의 컨텐츠 암호 모듈로 제공할 거고요.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웹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HSM으로서 구현하면 좋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포시 서비스의 인증 현황입니다. 파스타 플랫폼 호환성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CSAP 인증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모두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키포시의 대략적인 서비스 관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션부터는 키포시의 상세한 시험과 특장점과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스마텍 사원 손아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HSM은 도입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보통 기업에서 온프레미스 HSM을 사용하려고 하면 외국에서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데 견적서 내고 장비 배송받고 매뉴얼 숙지하고 설치 세팅하고 운영법까지 숙지하려면 최소 개월 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2단계로 단축시킨 게 바로 키포시입니다.
키포시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설치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키포시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연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연은 설치와 사용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인 키포시 설치는 웹 콘솔로 로그인, HSM 토큰 생성, 설치 파일 다운, 인증서 세팅 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시연인 키포시 사용 부분은 필터 추가, 키 생성, 키포시를 사용하여 안복호화하는 어플리케이션 구동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키포시는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시연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윈도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도 윈도우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키포시 설치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웹 콘솔에 주소를 치고 접속해서 대시보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키포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입력한 회원 정보를 통해 로그인해 줍니다. 여기엔 등록한 기기에 뜨는 OTP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토큰 생성 단계입니다. 제 계정엔 보시다시피 토큰 생성 슬롯이 3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엔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테스트1이란 토큰이 보입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토큰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포시를 사용할 서비스가 동시에 여러 개면 통신할 서버마다 토큰이 필요하겠죠? 또 토큰마다 로그를 분리해서 볼 수 있기도 하고 테스트 용도로도 따로 토큰을 두기도 합니다. 이제 토큰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라벨에 토큰의 이름을 지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테스트 00이라고 짓겠습니다. 토큰 모드 항목은 FIPS 기준과 공공 기준이 있는데 어느 기준을 만족시키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각 기준마다 허가된 키 종류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공 기준용 토큰으로 고르겠습니다. 여긴 관리자 핀하고 사용자 핀 번호를 정해주면 됩니다. 관리자 핀은 토큰 변경이나 필터 추가 같은 전반적인 기능에 쓰는 권한이고 사용자 핀은 키를 생성할 때만 사용한다는 역할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해 주겠습니다. 생성 토큰이 발급됐습니다. 토큰이 생성되면 잘 생성됐는지 해당 토큰의 정보가 표시되는 걸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설치 파일 다운로드 단계입니다.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설치 파일 다운로드랑 동일해서 빠른 시연을 위해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이것이 다운받은 설치 파일이고요. 설치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증서를 넣을 CERT 디렉토리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컨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DLL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증서 세팅 단계입니다. 먼저 인증서를 발급받겠습니다. 인증서 관리 탭을 누릅니다. 인증서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키포시 HSM 쪽과 안전한 보안 통신 채널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인증서는 기존 테스트 1 토큰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토큰인 테스트 00으로 전환합니다. 지금 목록에 아무것도 없죠? 인증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클릭 한 번으로 인증서가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목록에서도 잘 생성됐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창을 내려보면 인증서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정보 확인이 불편했던 기존 HSM과 키포시의 차별점입니다. 테스트 응용 토큰도 조회하면 제 인증서가 유효한 상태인 걸 한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인증서 관리 탭에서 인증서와 개인키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렇게 받아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인증서와 개인키를 복사해서 설치 파일의 CERT 디렉토리에 넣어줄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마지막으로 인증서의 이름을 복사해서 config 파일에 인증서의 경로를 입력해 줄 것입니다. config 파일을 열고 들어간 뒤 이렇게 config 파일 아래쪽에 인증서의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미리 적어놓은 경로 끝에 인증서의 이름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키포시 설치의 4가지 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키포시는 기존 HSM과 다르게 정보가 눈으로 보이고 직관적입니다. 덕분에 세팅이 빠르기도 빠르지만 1개월 된 신입사원도 몇 시간 만에 시연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키포시에 어떻게 키를 생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구동해서 2번째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사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PKCS11 통신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조금 수정한 건데요. 현재 제가 다운받아서 갖고 있는 이 인증서를 사용해서 키포시 HSM 쪽으로 보안통신 파이프를 수립하고 관리자 핀값을 입력해서 토큰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키들 중에 원하는 키를 지정해서 해당 키로 평문을 암호화도 해보고 복호화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터 관리 단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키를 사용하려면 우선 토큰에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필터 관리 탭을 눌러서 접속을 허용할 IP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필터 관리에선 클라이언트 자체를 허용하도록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의 IP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큰마다 다른 필터를 적용하니 테스트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현재 허용된 IP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PC의 IP를 여기에 입력해주고 관리자 핀을 입력해서 인증해줍니다. IP가 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키 생성 단계입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자 하는 키 자체가 없는 상태이니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관리를 누릅니다. 먼저 키를 생성할 토큰을 확인하고 키를 생성합니다.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알고리즘에 따라 이렇게 아래에 길이나 커브나 용도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저는 대칭 키 중 AES 알고리즘으로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선택하고 용도를 골라줍니다. 생성. 키가 생성됐습니다. 목록에 키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보이고 누르면 제가 설정한 자세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바꿔서 키 리스트를 새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누르면 목록이 거의 바로 뜨는데요. 기존 HSM에서도 키 리스트를 조회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키포시처럼 누르면 바로 리스트가 뜨지 않고 조회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HSM의 키는 DB처럼 자료가 인덱싱된 것이 아니라서 조회하려고 하면 꽤 큰 부하를 받습니다. 실제로 기존 HSM을 사용해보면 딜레이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키포시가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HSM에 저장되는 키 아이디와 라벨링 작업을 해서 DB에 저장한 뒤 DB에 있는 키 리스트를 웹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덕분에 키 조회의 딜레이도 거의 없고 이렇게 GUI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키 정보도 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이 점이 정말 편합니다. 이제 이런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플리케이션으로 키에 접근해서 평문을 암복호화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구동 단계입니다. 시연 직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어플리케이션은 토큰에 접속할 때 쓸 관리자 핀값이 필요하고 설치 파일에 있던 라이브러리의 위치도 지정해줘야 합니다. 여기 파라미터 값에 관리자 핀을 넣고 라이브러리 딜 파일의 경로도 지정해줍니다. 딜 파일의 경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키포시 HSM과 통신이 수립돼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C-initialize 펑션을 수행했다는 메시지네요. 이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평문을 발송해서 키포시에 만들어져 있는 키로 암 복구화를 해서 돌려받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 있는 오브젝트 ID란에 어떤 키를 써서 암 복구화를 할 것인지 값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기존 HSM 사용자였다면 find 오브젝트를 해서 키의 오브젝트 ID를 찾을 텐데 느립니다. 반면에 키포시를 사용하면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성했던 AES 키의 오브젝트 ID는 이네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할 때 듀얼 모니터 같은데 키 정보를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해졌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ID란에 2번을 입력해서 AES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2번 엔터.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0번까지 같은 알고리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멈춰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28자의 평문을 전송했는데 키포시 HSM 쪽에서 응답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C-encrypt 펑션을 수행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로 평문이 32자의 암호문으로 암호화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로 그 암호문을 전송해서 이번엔 C-decrypt 펑션을 수행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된 텍스트를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 보낸 평문하고 동일하죠? 아래 멀티파트 부분은 길이가 긴 암호문의 경우를 테스트하는 파트인데 블록으로 나눠 전송하게 됩니다. 멀티파트 쪽도 긴 평문을 암호화했다 다시 복호화해서 돌려받은 텍스트가 아래를 보시면 원본과 동일한 것이 보입니다.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은 키가 암복호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연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포시를 설치하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간단한지, 키포시에서 키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키포시는 유저 편의성 기능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HSM만의 장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스마텍 강지영 과장입니다. 앞서 저희 황지영 팀장과 손아린 사원이 K4C의 개략적인 소개와 사용 모습 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보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존 HSM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K4C는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SM의 보안성은 HSM 자체의 보안성과 HSM을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SM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SM의 경우 PIPS 140-2의 레벨 3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PIPS 140-2는 미국 정부의 보안 표준 중 암호화 모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레벨 3 인증을 받으려면 물리적인 보안 장치 그리고 중요 보안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 분리된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하고 개인키는 암호화된 형태로만 입력하거나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HSM은 이렇듯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강력하게 보호되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도입 이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HSM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와 연동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보안성은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HSM이 있음에도 암호가 뚫리거나 인증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해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림과 같은 상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해커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해킹하여 클라이언트 서버의 자격 증명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요청인 것처럼 HSM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자는 클라이언트 서버 내에서 자격 증명을 이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자격 증명을 탈취하여 아예 복제된 서버를 구축하여 개인키가 포함된 HS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HSM의 보안을 뚫지 않고 블랙박스 자체로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금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열쇠를 도난당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HSM이 디지털 키를 저장하고 있는 장비인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킹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망의 외부와 내부를 나누어 내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전적인 보안 아키텍처 때문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레드햇 커스터머 포탈에 있는 아파치 서버와 HSM을 연동하는 매뉴얼입니다. 설정 파일에 HSM 접속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면 토큰, 타입, 핀밸류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설정 파일에 접속 정보를 담아놓는 것은 HSM뿐만 아니라 DB 등을 이용할 때도 서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가 동일한 망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기밀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보통은 서버 보안이 잘 되어 있어서 안 뚫릴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뚫렸으면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다 뚫려서 이제 여기서 막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DB도 마찬가지지만 HSM의 경우에 과연 클라이언트 서버가 뚫렸다고 그 이후에 보안을 방치해도 되는지 이제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지노타라는 회사의 보안 사고 사례인데요. 디지노타는 9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인증기관입니다. 2011년에 일어난 보안 사고로 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간략한 타임라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011년 8월 27일에 알리보라는 이란의 유저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G메일에 접속할 수는 없는데 VPN을 통해서는 접속이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를 구글 헬프데스크를 통하여 문의하였고 구글은 곧 디지노타의 인증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 발급된 인증서가 발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월 20일에 디지노타는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에 알려진 바로는 해커가 처음 부정 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7월 10일이었고 7월 19일에는 디지노타에서도 해킹이 있었고 인증서가 부정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디지노타는 루트CA 사업자였고 네덜란드 정부의 PKI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 정부에서 사용하던 통합 인증 시스템인 디지디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인증에 상당히 전문적인 회사였음에도 이미 발급되어 버린 인증서로 인한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CA로서의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파산해버릴 정도로 실제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컸던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 등 사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지노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CA였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기관인 루트 CA였습니다. 인증서는 비대칭 암호화를 이용하여 암호화나 서명 등을 수행하는 HSM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공격자는 인증서 발급 권한을 이용하여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가짜 구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이 인증서를 이용해 이란의 G메일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개설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용자가 상대가 구글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정보를 보내게 되고 공격자는 구글과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자가 보내는 모든 내용을 열람하게 되는 맨인미들, 중간자 공격이라는 해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사이트로 리다이렉션된 IP만 29만 8,140개로 확인되었고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부정 발급된 인증서가 무려 5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리다이렉션된 사용자가 모두 정보를 입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만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회사가 파산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는 이 사건에서 구글은 본인들의 서비스 인증서를 크롬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는 인증서 피닝 기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가짜 사이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규모에 비해서 원인은 아주 사소한데요. 단순히 패치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부망의 다른 서버에 대한 해킹과 그를 이용한 HSM 부정 사용 사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노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1년 6월에 DMZ 엑스트넷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DMZ 상에 있는 웹 서버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고 6월 17일에 해커는 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통해 웹 서버를 통제하게 됩니다.
해커는 이 웹 서버로부터 터널링을 통해 내부의 인증서 발급 서버에 접속하게 되었고, 해당 서버의 자격 증명을 이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HSM의 개인 키를 이용한 인증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침입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HSM을 보호하기 위하여 키포시는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검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시연 때 이미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바로 IP 필터링 그리고 클라이언트 필터링입니다. 클라이언트 필터링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단순히 관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보안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들입니다. 이 부분이 등록된 클라이언트 리스트인데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미리 등록된 클라이언트만 HSM을 이용할 수 있으며, IP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등록된 IP에서만 HS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IP를 모두 필터링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의 자격증명을 활용한 부정한 어플리케이션 침입이나 자격증명을 탈취하여 만들어진 복제 서버를 이용하는 침입을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필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HSM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IP와 클라이언트를 보여줌으로써 HSM을 부정 사용하려는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키포시의 인증서 관리 화면인데요. 인증서 발급은 HSM의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키포시는 웹 콘솔을 통해서 발급 이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편리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인증서가 부정 발급되었다면 그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토큰당 인증서는 하나만 유지할 수 있고, 갱신 시에 별도의 갱신용 인증서를 포함하여 2개까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인증서 발급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콘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고 빠르게 인증서를 폐기하고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발급에 대한 후속 조치도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 관리 기능들은 침입 자체를 방지하기보다는 침입을 탐지하고 부정 사용이 있을 때 후속 조치나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키포시에는 클라이언트가 오용되었을 때 HSM이 이를 탐지하고 제한하는 보안 요소들도 있지만, HSM에 대한 접근 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 자체를 숨기기 위한 기술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HSM을 직접 이용하는 서버에서 인텔의 SGX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인텔 XGX를 이용하면 서버에서 설정 파일과 같은 중요 정보를 은닉할 수 있어 키포시가 가진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처럼 구조적인 방식과 함께 아예 기술적인 수준의 자격 정보 유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부분을 마치고 인텔 SG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클라우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요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환경들이 이전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이 늘 쓰고 계시는 환경상에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이제 개인정보나 다른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후에 대한 설계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이제 이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인텔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좀 강화된 보안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소버린 클라우드라고 요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한글로 얘기를 하면 주거나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보안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 클라우드 환경이란 얘기는 한쪽에서만 아예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또 한 서버, 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멀티 티넌트 환경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다른 테넌트에서 다른 인스턴스에서는 이 데이터를 접근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강화된 제한된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새 클라우드 환경들이 퍼지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의 제한, 얼마만큼의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갈지, 그리고 그 하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파퓰레이션하고 또 원하지 않는 곳에는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클라우드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또 그 솔루션을 적용할 때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솔루션들을 도입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텐데요. 결국에 소버린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화의 측면에서 보면 제약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만 저장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이제 접근권을, 권한을 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키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대부분의 권한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과연 그러면 내가 설계한 대로 외부에서는 또는 내가 허용한 사람들만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관리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가 결국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분산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저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하에서, 그러니까 멀티 서버들, 멀티 인스턴스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내가 내 데이터가 이 인스턴스에 있고 저쪽에도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상호 그 어플리케이션들 딴에서 이제 운용이 되면서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내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고 얘를 저장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인터넷 통신상에서의 보안 커넥션, SSL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지를 인크립션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시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클라우드 상에 저장된 내 데이터를 실제 쓰고 있는 동안의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인텔 솔루션과도 연관을 지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전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스턴스 또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서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호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얘가 잘 보안이 성립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레벨인지, 패치는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인텔에서는 이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엠버란 이름으로 이제 인증하고 있는 인증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의 키는 이제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쓸 때, 과연 디크립션 될 때 이 인크립션 하는 키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만든 사람,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이제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과연 여기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드민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드민이라고 해서 내가 저장한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게 안 되게 하는 것이 키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스마텍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솔루션 측면에서 보면 요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클라우드 상품들, 보안 관련된 상품들을 보면 컨피덴셜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를 인크립션하고 네트워크 단에서 SSL 커넥션을 통해서 보안이 강화된 커넥션을 맺고,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실제 쓰고 있는 동안, 데이터를 쓰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안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저장돼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외부에서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얘가 뭐 파워 오프가 되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들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탈취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보안성을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키가 될 거고요. 요 confidential computing,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보안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텔 솔루션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입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안은 사실 아시겠지만 보안을 강화하는 그 측면들은 사실 전체 서버들을 다 인크립션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인크립션해서 접근 못하게 하면 아주 편하고 쉽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성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노출될 수 있는 면적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1메가 정도만큼만 보안을 강화하는 것과 또 1기가 전체를 인크립션 하는 것과는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접근성 아니면 노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많은 차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되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최소 부분만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의 아이솔레이션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자는, 그러면 어드민은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다른 티넌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접근이 가능할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는 접근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인크립션은 기본이 될 거고요. 인크립션하는 이 데이터를, 키를 어떻게 접근을 제어할 것인가, 이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로컬에서 할 때는 이 두 가지 정도로만 사실 되게 충분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고 데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서버들 간의 인증, 얘가 얼마만큼 패치를 잘 적용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레벨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TDX라는 솔루션이 있고, 두 번째는 SGX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K스마텍에서 SGX를 사용해서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텐데, TDX는 VM 레벨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게스트 OS 레벨에서의 아이솔레이션, 인크립션, 이제 인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GX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싶은 요 특정 영역, 특정 데이터, 특정 로직, 요 부분만 아이솔레이션하고 인크립션하고 인증하고, 요런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DX는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둘 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TDX는 아주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전체 VM 단을 전부 다 아이솔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뭔가 수정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정하고 디플로이하고 또 Secure VM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VM, 네 서버에서 실행되고는 있지만 다른 VM 단에서는 내가 가입하고 설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해서 들어간 요 Secure VM, TDX 위에서 돌고 있는 VM은 아예 아이솔레이션 돼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요한 차이는 노출될 수 있는 면적들, 그러니까 VM 전체를 아이솔레이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솔루션들이 있지만 보안에서의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필요한 부분만 아주 작게 최소한의 보안 영역들을 유지해서 인크립션 하는 게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정하고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반면에 VM 전체를 인크립션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면적이 많다. 그리고 SGX를 보면 TDX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또는 뭐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로직들, 라이브러리를 SGX에 넣고, 그러면 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펑션들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뭐 아예 원천적인 레벨에서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이 펑션은, 예를 들어서 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요 펑션은 요렇게 호출해라는 약간 래퍼 형태의 디파인분을 이제 헤더 파일 같은 데 설정을 해주시면 끝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인풋을 주고 SGX 안에서는 요 데이터를, 인풋된 데이터를 갖고 아예 보안이 강화된 요 고객 데이터 또는 뭐 특정 데이터들을 또 보안이 강화된 요 라이브러리와 함께 연산을 한 후에 아웃풋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있지만 내가 보안을 강화한 고객 데이터 또는 뭐 특정 데이터와 보안이 필요한 요 연산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절대 노출이 되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보면 SGX나 TDX나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는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OS 레벨에서도 액세스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SGX 같은 예를 들면 인클레이브란 영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얼마만큼의 전체 시스템 메모리 중에 얼마만큼을 인클레이브로 설정할지를 설정을 해주면 얘는 아예 메모리 어드레스 자체가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특정 CPU가 갖고 있는 이 특정 발행된 키가 갖고 CPU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메모리 어드레스 자체가 OS 레벨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OS 하이퍼바이저 또는 어떠한 슈퍼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라 할지라도 애초에 액세스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강화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서 아마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래서 뭐 아주 좀 비싼 HSM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SGX를 지금 많이 도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요 인증, 상호 이제 얘가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인지를 보는 요 인증에 대한 부분과 키 매니지먼트 관련된,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면, 인증 서비스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인텔에서도 프로젝트 엠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AWS라든가 이렇게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종속적이지 않은 형태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옵셔널로 취사 선택하실 수 있지만, 인텔의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요 어떤 서버가 SX 또는 TDX가 러닝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안 패치들이 적용이 돼 있는지를 서로 주고받고 키를 교환하고 해서, 얘는 이제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서버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서버들, 여러 가지 서버들도 검증을 한 후에 요렇게는 서로 커넥션을 맺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구축하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구축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인텔의 솔루션을 쓰시는 방법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솔루션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 요새 AI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란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특정 병원 데이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아서 분산시켜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헬스케어 같은 케이스는 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와 저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를 텐데 환자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할 텐데 서로 사실 민감한 환자 정보들은 공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서로 인증을 하고 얘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결국에 그러나 통신은 하지만 실제로 환자 데이터들은 SX 안에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로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주고받을 때도 마지막에 연산할 때에도 실제로 연산되는 부분들은 SX 인클레이브 안에서 알고리즘을 거쳐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상호 얘가 이 서버와 이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도 무방하다. 아주 트러스트 레벨이 굉장히 좋다라고 인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레벨들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데이터 사이즈도 많고 전체 데이터 용량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서로 인증, 상호 운영에 대한 이제 보안 레벨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X를 지금 이제 여러 번 용어들을 말씀드렸는데 TDX 또는 SGX를 통해서 데이터를 아이솔레이션하고 인크립션하는 부분 그리고 요 인크립션 하고 있는 서버들을 서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TDX는 인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IBM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키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TDX와 SGX는 컨피덴셜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TDX는 이렇게 특정 올해에는 이렇게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만 조금 제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내년에 나올 5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부터는 아예 모든 분들들이 실제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어베일러빌리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SGX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키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케이스마텍도 당연히 들어오실 거고 또 클라우드 사업자분 께서 컨피덴셜 컴퓨팅을 구축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또 포타닉스라던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SGX를 써서 어떤 키를 보안하고 데이터를 아이솔레이션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키 관리인데요. 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몇 번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키를 아이솔레이션하고 얘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키를 이제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크립션 키를 저장하고 이제 제공을 받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키를 줄지, 그럼 키가 노출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얼마 정도가 될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요 보시는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인증 서비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키를 갖고 있는 소유권자에게만 요 키를 제공하게끔 그리고 그 외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예입니다.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대칭키 기반의 이제 PKC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 또는 REST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스택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게 구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SGX를 이용해서 TDX를 이용해서 어떻게 키를 제공할지는 구현에 대한 묘미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텔에 제공하는 레퍼런스 스택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가입하고 또 이런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곳에만 파퓰레이션 되게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하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리할지, 아이솔레이션 할지, 그리고 인크립션을 하게 될 텐데 인크립션 하는 키는 얼마만큼 또 내가 분리해서 잘 제공을 할지, 그리고 데이터가 결국에 많아지고 분산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내가 저 서버를 신뢰하고 그 레벨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텔에서 갖고 있는 TDX와 SGX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별도로 동작하고 있는 인증 서비스, 프로젝트 엠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을 맡은 김문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눈에 보이는 HS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HSM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HSM이 무엇이고 HSM을 사용하면 얼마나 안전한지 잘 설명해 주셔서 HSM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막상 HSM을 사용해 보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암호화키는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내부 작동 방식의 보호, 상호작용의 제한, 암호화 작업의 은닉성, 이 세 가지가 HSM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HSM은 보안성을 위해서 내부 동작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API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하며 안보코어 작업을 내부에서 은닉해서 처리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HSM 동작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계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HSM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HSM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HSM의 동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냥 HSM을 설치만 하고 방치한 채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면 관리가 부실해져서 여러 가지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고 메모리 관리나 리소스 최적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HSM의 성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업무 효율성 저하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HS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는데요. 사용자들은 HSM의 동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슈 발생 시 원인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관리와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메모리 관리가 안 되고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 성능 역시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HSM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 보안성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하지만 저희 키포시는 이러한 HSM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키포시는 사용자들이 HSM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HSM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서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 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보안성 강화라는 장점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서비스 하나로 한 번에 해결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키포시만의 기능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대시보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서비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서 최적의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키포시만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대시보드는 사용자들이 HSM의 동작 상태와 성능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적인 창구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주셔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가이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서 현황 위젯인데요. 인증서 현황 위젯은 저희 서비스에서 발급한 인증서들을 상태별로 서머리해서 인증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인증서의 전체적인 관리 작업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션 시간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누적 세션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세션 패턴을 파악하게 도와주는데요. 결국 이는 효율적인 세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위젯입니다. 다음은 키 현황 위젯인데요. 키 현황 위젯은 KMS 서비스에서 발급한 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 현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키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고 키의 생성, 활성화, 비활성화와 같은 이벤트를 추적하고 기록함으로써 키에 대한 쉬운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키 비율 위젯입니다. 키 비율 위젯은 키의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시각화하여 키 활용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활성화된 키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젯을 활용해서 비활성화된 키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사전에 보안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사용 비율 위젯인데요. 알고리즘 사용 비율 위젯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알고리즘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등의 사용량을 파악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선택을 위한 판단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용 기능 베스트 위젯을 이용해서 HSM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쪽 사진이 이용 기능 베스트 위젯인데요. 이 기능은 모든 API 이용 건수를 카운팅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1위부터 7위까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 사진은 이용 기능 상세 페이지로 여기서는 기간을 변경하여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조회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API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HS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해당 기능은 HS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안내해주는 가이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HSM 세션은 HSM과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세션을 여는 작업은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세션을 열고 닫는 것은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세션을 열고 유지한 후에 여러 요청에 재소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사진처럼 키 이용 기능이 많이 호출되고 있는 것이 잘 사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 아래처럼 키 이용 기능보다 세션을 열고 닫는 요청이 더 많은 것은 HSM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시인데요. 이 위젯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항상 상단의 예시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키포시의 이용 기능 베스트를 통해 여러분도 효율적으로 HSM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키포시 콘솔 형태의 UX UI인데요. 키포시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콘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앞선 시연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키포시의 콘솔형 서비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기능인데요. 바로 키포시의 접근 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안전한 HSM 세션에서 설명 들으신 바로 IP와 앱 모니터링 필터링 기능입니다. 접근 경로 등록 기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접근만 허용해서 보안성뿐만 아니라 매번 IP나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어서 업무 효율성까지 증대됩니다. 그 다음 접근 경로 인지 기능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나 IP가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외부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 접근 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내부 통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키포시의 추가 기능을 설명드린 후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시는 계속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발전하는 서비스로 많은 추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기능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 강화 기능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IP 필터링과 클라이언트 필터링 기능으로 고도화한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모니터링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경로가 발생하면 등록된 웹훅이나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해서 일일이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활동 기록 로그를 서머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관리자 한 명당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용자가 많은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역시 로그를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구성할 예정이고요. 내부 감사와 관리가 쉬워져서 보안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HSM의 혁신과 데이터 보호 발표에서 쉽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는 HSM과 KMS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키포시의 실제 시연으로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HSM의 보안 취약점과 그것을 키포시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키포시에서도 사용되는 인텔 SGX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적합하고 안전한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HSM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키포시는 사용자의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뛰어난 기능과 보안성을 갖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